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설 연휴 TV 토론을 놓고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설 연휴에 정말 토론회를 볼 수는 있는 건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 기싸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불안한 상황인데요. 대한약사회 연결해서 실제 수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설 연휴 기간 열기로 했던 대선 후보 토론회가 각 정당의 신경전으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이번 연휴를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저마다 민심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형식, 날짜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죠?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자 토론이냐 다자 토론이냐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온종일 핑퐁 게임이 오가고 있습니다. 홀로 31일 양자 토론을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이 31일 양자 토론을 받기만 하면 그 이후 방송사가 주관하는 다자 토론 진행도 수용하고 나아가 횟수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양자 토론을 먼저 진행하는 게 핵심이란 건데 다음 달 3일을 다자 토론 날짜로 제안하면서 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앞서 31일 다자 방송 토론의 뜻을 모았던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오후 2시부터 주간 방송사와의 실무 협의에 착수한 만큼 양자 토론 재협상에 대한 민주당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자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31일 다자 토론을 취소하거나 미룰 경우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연휴 대선 토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죠. 네, 오늘로 꼭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곡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번 설 연휴인 만큼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연휴에도 해안을 경계하는 해병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뒤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또 한 번 유감을 보이면서 관련 공약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병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사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 토론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띄우며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선 데 이어 오늘은 디지털 경제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후 벤처, 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도 참석하면서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제3지대 후보들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요? 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남과 부산을 찾아 노동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창원공단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한 데 이어 부산에서 30년 넘게 복지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씨를 만났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배우자 김미경 교수 역시 전남 여수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선대위 회의를 열고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대구 중남구에는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물러나게 된 만큼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중남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개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아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선을 꼭 40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에 누가 과연 우리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도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민심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TV토론 설 연휴에 많은 국민들이 TV토론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연다 안 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제안 보셨죠? 네, 양자토론 맞습니다. 먼저 하고 2월 3일 날 사전토론 하는 거 어떻겠느냐. 그 제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네 당 대표들이 모여서 사자토론에 대해 협의가 있었는데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불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좀 약간 황당한 게 법원에서 네. 양자토론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다자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검찰이니까 그러니까 사법계 출신이신데 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상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을 저렇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자토론하고 뭐 저희 당 이재명 후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자토론 아니라 뭐 여러 차례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적으로 볼 때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해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께도 여쭤봐야죠. 윤석열 후보가 법원의 결정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뭐 법적인 부분이야 누구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 당의 법조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역제안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보자들은 추후에 나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저희가 뽑을 때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의 무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11월부터 윤석열 후보와 1대1 토론을 하자,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시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로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양자토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단이 꾸려졌던 것이 바로 지지난주였었죠. 그렇게 2주 동안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토론에 대한 절차들을 밟아왔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하기로 했던 양자토론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맞다라는 것이고요. 일을 잘한다라는 것은 일은 그래 내일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특히 대선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 협상을 해나가면서 막 룰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앵커를 누가 하느냐가도 중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론 시간 드립니다. 1분 드립니다. 2주 동안 저희가 차근차근 정해져 왔었던 것이니 우선 이거 진행하고 저희가 3일에 사자토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론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난해 말에 민주당에서 먼저 양자토론을 당연하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양자토론하고 다음에 사자토론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기싸움할 일은 아니거든요. 토론을 그냥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다만 양자토론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법부에서 그쪽 말씀이 맞다고 좀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헌정 체제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헌정 체제 내에서의 의견은 저희들은 당연히 존중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양자 토론을 바로 다음 날 하든 같은 날 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토론을 우기면서 이 다자 토론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제 무시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거는 이 토론을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 아니냐. 회피 전략 아니냐. 예,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31일 날 양자 토론하고 바로 사자 토론도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께서 대선 후보들에게 시험을 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양자 토론 준비됐던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토론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TV 토론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저희 간담회 하듯이 모여서 토론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설 연휴 기간 내에 사자 토론을 하는 것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설 연휴 끝나고 2월 3일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아마 룰들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를 하는지도 룰 협상도 매우 중요하지만은요. 얼마 전에 정개특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기존에 있는 공중파 말고도 지상파 말고도 다른 종편 채널들도 대선 후보 TV 토론을 주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거든요. 그 말은 국민들께 정말로 판단의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TV 토론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룰 협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간을 끌거나 침대 축구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은 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말의 성찬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선 TV 토론을 지금 3번째 해봅니다. 근데 대선 TV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입니다. 그 TV 토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서로 협상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아마 경선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각 후보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공정하기가 힘든지를 알고 계셔서 그 절차라는 것을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TV 토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TV 토론 관련해서 여야가 긴밀히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보도 곧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이 되면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쇄신한 이야기 해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로 무공천 그리고 동일 지역 사선 금지 약속을 했죠. 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송영길 당대표 동일 지역 사선 금지부터. 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당내에서 정당개혁추진위원회에서 관련된 입법도 발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이제 소급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고요. 여러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어렵지만 종로를 비롯해서 3군데 무공천하겠다는 저희들이 입장을 낸 것이고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의원 지역만 무공천을 하고 이제 서초갑,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땅 투기 문제로 사실 사퇴한 셈이 됐는데 거기는 또 왜 공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이 김재원 전 의원께서 당의 명령으로 곽상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해서 꼭 당선돼서 돌아오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 쇄신을 국민을 좀 무시하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저는 쇄신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쇄신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봐야죠. 일단 곽상도 의원 지역구 무공천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종로는 공천하기로 했고요. 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선 권영세 총장께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곽상도 전 의원님의 지역구는 지금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연루된 의원이셨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쇄신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종로라던가 특히 윤희숙 의원 그 지역구인 서초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윤희숙 의원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뭐 사실 그렇게 의원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쇄신과 저희 당의 공정의 어떠한 모습들이 훼손되는 게 싫다라고 하셔서 본인이 그 직을 던지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공천을 무공천한다라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갖고 더 훌륭한 분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그 당과 협의를 하거나 당의 생각은 아니다. 당의 최고위원이신데 당의 입장이 아닌가요? 당에서 무공천을 하지만 당신이 그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진행해라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1% 생각하지 대구라고 않습니다. 하는 이 안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빼고 3당만 2월 3일 사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3일에 사자 토론이 지금 성사되기 어려우니까 다른 당,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셋이서 합의를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2월 3일은 3자 토론밖에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합의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는 참여를 지금 호소하기로 했고요. 자, 국민의힘 뺀 3당만 일단 2월 3일 사자토론 합의를 했고 윤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 참여를 촉구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양자토론도 30일에 양자토론하면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잘 결정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사법부의 취지도 살리고 또 동시에 정치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알 권리도 신장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2월 3일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 명의 후보가 토론회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양자 토론을 하고 사자 토론을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조삼모사입니다. 민주당에서 양자 토론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수용하겠다고 했네요. 그럼 수용하면 당연히 2월 3일 사자 토론은 나가실 겁니다.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발표를 했다면 국민의힘 뺀 3당 2월 3일 일단 사자 토론 열기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31일 양자 토론도 수용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사자 토론 열릴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근데 왜 국민의힘을 뺀 사자 토론이라고 했는지. 협의 테이블에 오늘 불참했기 때문에 아마 3자가 일단 합의를 봤다 그렇게 보이네요. 곧 국민의힘 속보도 나올 것 같으니까요. 우리 허은하 대변인께는 그동안의 국민의힘 입장을 들었고 민주당의 그런 발표 이후 또 나오는 속보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 동일 지역 사선 금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동일 지역 사선 금지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법안을 내신 의원이 계시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계시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 수도 많고요.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법 통과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동일 지역구의 3선까지만 허용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미국에서도 보면 주별로 그런 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게 되면 아마 대표성을 또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제의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또 혹은 뭐 이렇게 상원 하원으로 분리해서 의원수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활발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당에서는 대표가 말씀하신 만큼 저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일적 사선 금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의원들이 손해보는 대책 정책은 결국은 추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끝까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 민심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의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어디 가서 어떤 활동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그 대표께서 네. 그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1일에 무등산에 올라서 해돋이를 보시겠다라고 무등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까? 네, 광주. 말씀을, 예. 하셨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네. 좀 기대가 되는 바가 많습니다. 정치 쇄신 말씀하셨고 네. 혁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없는 게 이 세대의 갈등 그리고 지역의 갈등 이걸 깨보자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바람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그 애타게 혼자 짝사랑하던 그분들께 뭔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설 때는 아마 호남 쪽에 구애를 더 청하고 제가 지금 벌써 5번 정도 호남을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예. 처음 방문했을 때랑 또 엊그제 방문했을 때랑 호남 분들 민심이 완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선거 설 때 가서 만나 뵙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오겠다라는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김영철 최고님,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찾았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광주를 가셨죠. 네. 지금 무엇보다는 이제 오래된 코로나의 이 피로감이 예. 국민들께 상당히 누적되어 있고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민생의 정치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민주당이 이제 곧 추경 예산 편성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요. 예. 당내에서는 지금 15조 가까운 현재의 이 추경 예산이 적다. 그래서 최소 30조 이상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있어서 네네. 무엇보다는 정치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이제 정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설 민심이 무엇보다는 민생의 정치를 희망하고 그것을 정치권이 화답하는 그런 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오늘도 저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참 가슴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는 저희들의 숙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뭐 지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시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대책과 2030 여성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수도권 민심이 이번 설에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의 설 연휴 전략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후보 가족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우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이렇게 울음이 터진다.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흘린 일화도 나왔었는데 김혜경 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외 행보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이렇게 조용한 내조, 예. 조용한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셨거든요. 지역도 방문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후보가 가지 못하는 곳에 곳곳에 가서 네. 보듬어 드리고 하는 역할들을 꾸준하게 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체로 외교관이시기도 하고 네. 또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한 창구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국민들께서 요즘 보면 뭐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고 샤머니즘 레이디냐 뭐 이런 이제 비판도 하시던데 저는 좀 투명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검증을 서로 받아 나가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좋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등판 시기가 언제쯤일까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프로필 사진을 수정했고 또 학력도 나온도 이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선거가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선거인지 아닌지 그게 막 헷갈릴 정도로 많은 그 주목을 받고 계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그 배우자께서 언제쯤 나올지는 사실은 후보자 배우자만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도 또 선대본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허나 대변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그 배우자님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특히 기존의 그 영부인과는 다르게 자기 일을 하셨었고 네. 또 을의 입장에 서봤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일즈를 해왔던 입장에 서 계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어떻게 이 고객들에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이제 뭐 통화를 해보면서 좀 느낀 바가 있는데요. 아,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 통화를 해봤을 때 상당히 친절하시고 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예. 자기 말하기 바쁘거나 뭐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 관심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되게 고객 지향적이셨구나. 그렇다면 국민 지향적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좀 그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곧 네. 나오시겠네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 나온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동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ARS 전화냐 아니면 면접 전화냐, 면접 조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자, 각 당이 보는 판세를 잠깐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설 연휴 지나면 어떻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전례 없던 지금, 예. 치열한 선거가 이제 예. 진행이 되고 있죠. 정말 저는 막판까지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새삼 느끼는데요. 예. 특별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호남이 지금 60% 정도밖에 네.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하나 고민이 있고요. 20, 30대와 여성층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좀 주인 없이 떠 있다고 하는 부산 경남,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네. 부산 경남도 매우 전략적으로 저희들한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마 한 2% 내외로 예. 그렇게 싸우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결국 2%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희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주인 없는 뭐 부산이라고 하셨는데 주인은 있고 저희도 많은 신경 쓰고 있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호남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목표치를 정했습니다. 목표치가 어떻게 되죠? 저희 20% 이상을 받겠다 지지를. 근데 예. 그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후에 대선 3월 6일에도 20% 이상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지역과 세대 말씀드렸는데 사실 2030에게 저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1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30이 나이가 들면 이제 405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세대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줘서 진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판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단일화 얘기가 꼭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국민의힘 그리고 또 국민의당 역시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후보가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게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기존의 문법과 다르게 성장해온 현장의 정치인 이재명이 상징하는 바가 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실용적인 그런 변화나 이제 이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예. 정치 대변혁의 키워드로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향후에 좀 더 저희들이 제안을 구체화하겠지만 누구에게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안철수 포함해서 후보 전체 이제 측에서? 우리 예. 국민의힘이 아닌 정치 세력과 어떻게 연대 연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저희들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도 정말로 진지하게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자.
라고 하는 차원으로 논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지난달이었나요? 12월에 그런 제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정권 교체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예. 네, 지금 이제 뭐 아직 구체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사이에도 네.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구체성은 아직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예. 향후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갈지 예,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좋을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준석 대표는 연일 강조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판단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단일화가 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당내 분위기라는 거고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는 단일화보다는 우리 후보 혼자서라도 그 흔들리지 않은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길 바란다. 라는 마음입니다. 네, 단일화 없이 승리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그 정도까지 지지율을 높여야겠죠. 예. 대선 이후엔 어떤 이슈, 어떤 전략을 갖고 선거 운동을 하실 생각인가요?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말씀? 아니, 지방선거 말고 제가 잘못했어요. 설 연휴 이후에. 설 연휴 이후에요? 예. 저희 설 연휴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가칭 윤석 열차라는 것을 운행합니다. 네, 그 열차를 운행하면서 충청도부터 또 호남 그리고 뭐 우리 그 경북, 경남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대선 열차. 네, 대선 열차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마 재미난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김영희 최고위원님, 2030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좀 구체적인 추가 대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30세대와 20세대가 이제 2030이라고 해서 묶여져 있는데요. 30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고민들이 있거든요. 생활인들로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네. 20대는 또 20대대로 도전하는 준비의 시기이기 때문에 20세대의 또 특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주 구체적 공약들도 필요하지만 이때까지 발표한 걸 잘 묶어서 정말 이제 실천하는 이재명, 능력 있는 이재명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V 토론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반드시 또 열어야 되잖아요. 세 번은 선관위 주최로. 토론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토론준부 뭐 황상무 단장께서 정책적인 KBS 전 앵커. 정책적인 부분을 한 2달 전부터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후보 각 이제 경쟁 상대들에 대한 분석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 아니, 윤석열 라는 후보가 부분까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양자 토론을 민주당에서 계속 제안했었잖아요. 즉답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겁니까? 자신감 붙고 그 전부터 내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새 후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뭐 준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은 잘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 TV 토론이라는 게 또 보면 누가 뭐 점수가 더 높으냐 또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되 잘 가려서 보시고 누가 더 실천할 수 있을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윤석열 후보네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V 토론 곧 열릴 것이다 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 허은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나흘째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사회이부입니다. 네, 오늘도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6,096명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은 바로 어제 14,518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환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영향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후 25일 처음 8,000명을 넘은 이후에 연일 10,000명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했고 2주일 전보다는 3.5배나 많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전날보다 34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24명 늘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재택치료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5만 627명으로 하루 만에 7,758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재택치료자를 11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선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 3회에서 1, 2회로 줄이고 의사 1명이 관리하는 재택치료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 관리 의료기관의 여력이 현재 1.5배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매섭고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의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어서 더 걱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시청 앞 임시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 상황도 녹록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곳 선별검사소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부산 지역에서는 8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 학원, 식당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규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위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학조사가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중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치료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관리에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부터는 지역 내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되는데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등만 기존과 같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1차 대유행 당시의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경북에서도 535명이 신규 확진됐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울산에서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광주와 전남에서도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설 연휴 확산에 대비해 전남도는 목포와 여수, 나주와 순천역 등에 자가진단 검사소를 설치해 귀성객이 검사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 앞 임시선별검사소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벌써 제주에는 귀성객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주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재영 기자. 네,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설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제주공항은 이미 북적이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공항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짐을 들고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 제주에는 20만 7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지난해 설에는 15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대형 호텔과 렌터카, 골프장 등은 예약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여행이나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뒤 소규모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도 갈수록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도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최다 인원인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98명에 달해 1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온 전지훈련 선수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만 명이 이번 설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병상 확보 등 방역과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 병상 배정과 재택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사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번 설 연휴가 제주 지역에도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네, 설 연휴 앞두고 부모님 뵙기 전, 고향 가기 전에 미리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가진단 키트로 먼저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재고가 부족하고 주문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되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현재 약국에서 자가진단 키트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예, 그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지난 주말부터 약국에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공급처들의 재고가 품절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현장에서 품절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찾는 분들은 많은데 품절되고 나면 재고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찾는 분들이 늘어나서 지금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원인이 현재 이제 선별진료소와 지자체 쪽에 이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매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품절이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미크론 방역 체계가 도입된 4개 지역이죠. 광주와 평택, 안성 이런 곳들에서는 진단키트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고 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겠군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들은 PCR 검사를 아무나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대체 수요로 지금 자가진단 키트들이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직장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요가 커지면요,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요? 예, 이미 지금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한 제품당 한 2, 3천 원가량 인상이 된 상태고요. 예. 인터넷 판매가 역시 다소 차이는 있지만 2만 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2개에 7,000원에 팔던 게 하루 만에 2만 원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국에 있는 자가진단 키트도 가격이 2, 3천 원 정도 오른 거군요. 약국에 들어오는 가격이 2, 3천 원 정도 올랐고요. 예.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현재 뭐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든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찾는 사람 많아져서 품절되고 가격도 오르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약사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정부 비축 때문에 품절이 지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는 어쨌든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생산량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방역 마스크와는 달리 자가진단 키트는 매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어서요. 이 비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수급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대란 같은 걸 겪어서 뭐 오부제로 구입하기도 하고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네. 사태까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태까지 오지 않아야 될 거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연유로 그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스크 대란 때요, 약국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알면 예방하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일단 구매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수급 불균형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약국에서 가장 힘들었고요. 예. 또 상황에 따라서 제도가 수시로 변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남아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생산되는 마스크량을 늘리면서 좀 해결이 됐지만, 또 수출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축 물량이 풀리고 나면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혹시나 이렇게 자가 진단 키트가 계속해서 부족하게 되면 어떤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생산 유통되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매점 매석 등 결혼 행위를 막아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가수요까지 발생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해외 수출 물량들도 필요하면 적절히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자가진단 키트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을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대란이 없도록 방역 당국의 어떤 당부의 말씀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정부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예. 어쨌든 일선 유통 현장과도 잦은 소통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예방하는 조치들을 적절히 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애매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서 오미크론 확산 위기 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더 뉴스 시간엔 벤처ICT 혁신 전략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와의 기자들 일문일답 내용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질의응답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이게 아마 설 전에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정부 당국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매우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특성이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대신에 치명률은 낮은 특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엄격한 예방, 엄격한 격리, 엄격한 진단과 치료 이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병원 중심의 새로운 방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연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방역 체계를 재편해야 되고 아마도 이번 설 중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방역 체계를 철저히 갖추도록 당과 정부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 이상의 많은 피해와 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지원과 보상 체계로는 도저히 그 손실을 또는 그 피해를 보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우리 당도 우리 야당이 요구했던 최소치 35조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35조 원 정도의 지원 보상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데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야당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께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35조 원 또는 50조 원, 100조 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35조 원 이상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앞으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후에 제가 당선되면 50조 원 이상의 보전 또는 지원 보상 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고 추경의 방식으로 해보되 여의치 않을 경우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국민들께 약속한 50조 원 이상의 지원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사로서 중앙정부조차도 망설이는 강력한 코로나 대응 정책을 경기도지사로서 집행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현명하게 용기 있게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이 코로나 국면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그래도 새로운 계획을 하고 또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좋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통상 명칭으로 마리노는 해병대의 마린과 다목적 헬리콥터가 되겠으며 대한민국 국군들이 제일 족구 잘한다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는 땅이 있고 물이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지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른 차원의 지구, 디지털 지구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생 협력 관계를 통해 동반 성장 문화를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Japan. Firstly, I'm very sorry for being late. Minimizing loss as included in US. Traffic today was particularly terrible, so I may get several traffic tickets.
네, 정치권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설 연휴 시작을 앞두고 여야의 민심 잡기 경쟁 가열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에서 이 호남 소외론 이 발언을 놓고서 야당이 지역 감정 조장이라면서 맹공을 가했고요. 이 후보는 또 설 연휴에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 연휴 TV 토론은 윤석열 후보의 거부 그리고 또 역제안 그래서 열릴지 안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딱 4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 설 연휴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설 연휴 5일 동안에 막 집집마다 아주 센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20, 30대들이 명절 때 아무 소리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대학 입시 문제라든지 뭐 취업 취직했느냐 문제라든지 아무튼 결혼 문제로 부모님 이야기를 주로 듣기만 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아마 이번 명절 때는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일 것 같습니다. 20, 30대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과연 목소리 높인 20, 30대가 설 밥상 자리에서 과연 그 여론을 집안의 여론을 주도해 나갈지 아니면 여전히 고민을 할지에 따라서 추석 이후의 민심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설은 끝나면 20, 30대 중도층의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설 연휴 이후에 나오는 20, 30대의 민심을 봐야 된다. 예. 그런데 20, 30대의 민심이 그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한테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추석 밥상 때 온 가족 모여서 아마 상당히 센 토크를 아마 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나오는데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35, 윤석열 35가 나왔네요. 설 연휴 직전 여론조사인데요. 자,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물론 여론조사 기관 또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갤럽은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좀 있죠. 근데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35%가 똑같은 동률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이재명 후보가 쭉 올라갔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올라갔느냐 봤더니 윤석열의 지지 기반인 충청도에서 거의 한 18%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 지역을 공략한 거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어디서 올라갔느냐 봤더니 호남에서 올라가고 이재명의 지지 기반인 경기도 인천에서 올라갔습니다. 상대 지역의 아성을 서로 공략한 그래서 역공략 크로스 체킹 이런 현상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야말로 혼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지금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호남 230만 가구에 손편지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죠. 경기 순회 일정 취소하고 광주를 갔잖아요. 자, 두 거대 여야 후보의 호남 지지 호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남 민심 이제 수도권 민심하고 직결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호남은 수시로 호남 사람들하고 서로 호남 사람들 간에 긴밀하게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심 민심의 전파력이 아주 셉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아성인데 최근 1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비교적 이재명 후보는 좀 빨간불이고 윤석열 후보는 파란불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방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고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인데 지금 손편지를 230만 가구에 썼다. 저걸 간단치 않은데요. 제가 아는 이제 다선 의원이 손편지 경험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먹힙니다. 특히 바쁠 때 힘들 때라든지 혹은 해외여행 가다 이럴 때 손편지 엽서라도 쓰면요 상당히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성 먹혀들여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감성 전략을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긴 것 같은데 야 호남 230만 가구 거의 뭐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집 건너서 호남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구나 명절 직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광주 전남 지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광주 전남 대선 후보 지지도인데요. 이재명 63.5, 그리고 윤석열 8.9, 심상정 4.5, 안철수 1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15% 이상, 심지어 20% 넘는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앞서 허은하 대변인 출연했는데 목표가 20%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득표가 20%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파격적인 건데 지금 저기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63.5%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예, 지금 70% 넘어야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만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있으면 날씨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흐렸다 겠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차차 맑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60%, 70% 나오지만 결국 투표 당일날 나오는 걸 보면 8, 90% 이렇게 나온 적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를 5자로 하면 이제 전략적 투표라고 합니다. 호남은 항상 그렇게 투표했었습니다. 결국 관찰하다가 막판에 어느 한 후보에게 될 사람에게 밀어주는 전략적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상당히 사실은 회의적인 거죠. 중도층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데다가 호남표가 지금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높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송 매일 나옵니다만은 그 건물 붕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달아 2건이 광주에서 발생한 그런 큰 재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전략적 투표가 이번에도 나타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전략적인 분산이 나타날지 이게 호남 사람들에게도 제일 관심사입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좀 해보고 연락이 오는데요. 근데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호남이 소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지역 감정 조장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의 공장에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도인데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과거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호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1960년, 70년, 80년대 호남 사람이 소외받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내면서 호남 차별론 이게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호남 사람들을 향해서 다 아는 호남 소외론을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이 30대 중도층 표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의문입니다. 지금 호남의 그런 지역 구도라든지 지역적인 호소,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먹히질 않고요. 그리고 호남 감정을 자극할 때 바로 역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시다시피 TK 민심, 대구 경북에서 반발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어떠한 메인트나 전략이나 메시지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보면서 전두환 씨 발언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건데요. 지역을 찾을 때마다 조금씩
발언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또 대구 경북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오도 있다라는 거 모든 후보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늘상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저 발언보다는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죠. 전두환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DJ의 어떤 통합,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경제를 양쪽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라는 흥묘 백묘론을 지속적이고 더 세게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지역 감정 끌어들이는 정신 나간 정치인이라면서 맹비난했네요. 예, 그런데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설령 별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가 정신 나간 정치인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거는 역효과죠. 저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30대 후보가 저렇게 제1여당 후보 향해서 저건 아무리 생각해도 발언이 좀 과도했다.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표현입니다. 저건 절대 마이너스이다. 이준석 대표에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훨씬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선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 지역구죠. 대구 중남구 무공천하기로 했네요. 다만 윤희숙 의원 지역구였죠. 서초는 공천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차선을 택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대구는 곽상도 의원이 50억 검찰 받으면서 이제 사퇴한 지역인데 그거는 공천을 할 수가 없죠. 안 한 건 정말 다행이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초 지역은 사실 좀 미묘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제 아버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때문에 사퇴한 지역인데 강남은 그야말로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아마 고민 끝에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마음 먹은 것 같은데 그게 대세는 저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에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 안 돼라는 할 정도로 공천에 그렇게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대선에 큰 흐름에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지역구였죠. 종로 무공천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서초도 무공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서초 자체도 소속으로 했다면은 덕이 더 많을까 실이 더 많을까라는 계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언론들을 보니까 정표원이라든지 모든 방송 IT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또 칭찬을 하는 건 없이 여야 무공천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31일 양자 토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또 국민의힘 제안을 받았어요. 다만 2월 3일 사자 토론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국민의힘 제외한 다른 당, 정의당 또 국민의당과 같이 민주당이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2월 3일 사자 토론도 열리는 겁니다. 최근 이 공방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좀 어지러워요. 복잡하고. 어지럽고 복잡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 지금 양자를 하겠다는 거지 말는데 3자인지 4자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무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건 무지 심플합니다. 간단한 게요.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대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 2강 1중 구도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2강 1중이 TV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자 토론은?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유불리라는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지 저는 양강 후보 두 사람 다 저는 별로 득될 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명절 지금 임박했는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강 1중 전에 3자 토론 하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이든 이재명 후보든 간에 별로 손해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양자토론 또 사자토론 다 할 수 있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양자토론 먼저 하고 사자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이렇게 윤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의 핵심은 네. 이번 명절 때 3자 명절 때. 토론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 명절 때 사자토론 안 한다. 예, 그게 이제 부자 몸조심인데요. 부자 예, 몸조심이었습니까? 어느 대선 어느 총선 때나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예. 가급적 TV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실점할까 봐. 예, 하더라도 최소 인원으로 하죠. 만약에 사자 토론을 할 경우에 네. 자칫하면 1대 3의 구도가 될 수 있죠. 윤석열 대 나머지 3명 후보가 포위하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경선 때도 그랬잖아요. 1위 후보를 공략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2, 3, 4위 후보가 예. 1위를 맹렬히 공격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고 피하려고 하겠죠. 그건 선거 전략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러나 3자 토론은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도 지금 구정 때 내일 모레 지금 설인데 아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짱 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가 가입한 3자 토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설 명절 5일 동안에 최소한 3자 토론 정도를 한 번 정도 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보는 거죠. 미국은요, 그렇군요. 당연히 지지율 한 15%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국민의당은 뭐 윤석열 후보 나오지 않으면 3자 토론 하자 예. 그런 입장인데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윤 후보가 양자 토론 고집하는 이유를 안철수 견제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강 1중인데 1중위 후보가 지금 10%를 한참 넘었고 17%까지 예.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번 서울 TV 토론 때 네. 찰만 선방하면 예. 서울 이후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예. 그래서 만약에 20% 안팎으로 치고 올라간다면 네. 그래서 이른바 3강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제일 힘들어질 사람은 윤석열 후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 부분을 이제 짚은 것 같고 안철수 후보에게 최고 찬스인데 네. 어떻게 해서든 3자 토론을 지금 하고 싶겠죠.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좀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괜히 예. 4자 토론을 했다가는 네. 오히려 사실 실점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예. 비판이 있더라도 그대로 가자 지금처럼 예. 무소불처럼 무직하게 물고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자 토론은 선관위 주최 토론 3번 있으니까요. 예. 2월 중순 이후에 3차례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하는 것과 지금 설 연휴 직전에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많이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예. 지금 설 연휴 동안에 하면은 우선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높을 뿐더러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볼 수도 있고요. 예,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목소리 큰 사람이 네. 집안의 여론을 주도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너무 중요하죠. 예. 그러면 예.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토론회가 이번 설 연휴 동안 열릴 것 같습니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 이거는 분석의 차원이 아니라 아니, 그냥요. 말이죠. 예. 어, 생각에. 지금 3자 토론은 그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예. 법원에서는 제 네. 예측이 이제 맞았습니다. 네, 네. 받아들였는데 투 후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주판을 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고 싶잖아요. 예, 보고 싶고 국민 입장에서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3자 토론이죠. 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2강 1중위는 10%가 훌쩍 넘는 후보를 빼고 두 후보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설 연휴 때는 3자 후보 하고 예. 연휴 끝나면 네, 네. 2강이든 3강이든 4자든 다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시간이 네.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TV 토론 예. 보고 싶어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요. 오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최근까지 이게 보이지 않는 행보를 예. 많이 했었는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 행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배우자의 어떤 대비 효과를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혜경 씨가 앞으로 열심히 할 분야, 후보 과정, 이번 경선 과정 할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아동 분야, 장애인, 노인, 다문화 뭐 이런 부분들을 했더라고요. 형수 욕설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남편이 계속 책임져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후보 배우자도 검증 대상인가 물었더니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또 눈물도 뭐 흘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울면 본인도 울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데 근데 방금 이 강조한 부분이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들이 딱 그 과거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 역할을 그랬군요. 했습니다. 그대로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을 전부 제도와 법제화해서 미국의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로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인데 그 벤치마킹 전략, 롤모델 전략 쓰는 것 같아요. 참고로 남편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루즈벨트 대통령 롤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부부를 이재명 후보 부부가 롤 모델로 삼는 전략을 삼는 선거 전략 짤 때, 선거 전략 짤 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많이 참고하나 보죠? 선거는 참고 안 하는데 그 롤 모델이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참고합니다. 많이 참고할수록 도움이 되고 좋죠. 근데 더 참고해야 될 부분들, 검증이라든지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에 따른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야 후보들이 잘 벤치마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미국 보면 토론회 물론 거의 이제 양당 중심이니까 후보 둘이 나와서 계속 토론하거든요. 특히 정책 가지고. 그렇습니다. 난상 토론 시원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진짜 해야 될 것 이런 거는 두 빨리 후보가 배워야 잘 될 벤치마킹 건데, 안 하고 다른 부분은 열심히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경 씨 이야기 해봤고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안 후보 선거 운동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대선 후보의 딸이 그 국내로 귀국하는 인천공항에 막 기자들이 몰리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부부가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앞서 가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못 가게 막 말리더라고요. 이제 그 사진 찍으려고 그 정도로 참 특이하게 주목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른바 가족 리스크 후보들의 또 자녀 자식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우리 이 자녀 메리트, 우리 딸 메리트, 장점, 좋은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 딸이 저렇게 아빠를 옆에서 돕는다는 거는 뭐 큰 힘이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다른 후보들이 서로 좋은 면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정상인데. 참 후보 간에 자녀 간에 부인 간에 많이 차별이 있다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요.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에 학력 부분 추가하고 그래서 사진도 교체하고 그래서 등판 초읽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허은하 대변인한테 좀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등판할지. 그러니까 그 자체 등판하느냐 마느냐가 참 관심을 갖는 것도 헌정일의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후보가 등판하냐로 관심이 있는데 그 배우자가 등판하냐 마느냐. 그렇네요. 지금 한 일주일째 뭡니까? 모든 언론이. 그렇네요.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 선거 전략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는. 그렇습니다. 관심을 일단 가지면 좋은데 그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리스크를 잘만 활용하면 김건희 메리트로 오히려 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쪽에서는. 지금 SNS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걸크러쉬다, 뭐 여장부다, 뭐 시원시원하다, 뭐 좋은 긍정적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저는 등장하는 시기. 근데 김건희 씨 나오면 또 무속 논란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조사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무속 논란은 7시간에 딱 터졌을 때가 윤석열 후보의 몇 개 안 되는 세계 중에 하나의 최고의 악재,
아주 위험 시기였습니다. 근데 딱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지지도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윤석열 부부가 내심 자신감을 얻고 아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타이밍을 잡는 것, 등장하는 것,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말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하나 0.1cm가 전부 다 선거 전략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김건희 메리트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저는 삼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까요?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떤 변수, 최대 변수가 뭘까요? 역시 이번 대선에 최대한 판가름을 할 사람은 20, 30대 아니겠습니까? 20, 30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 SNS 여러 곳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던 20, 30대들이 설 연휴 5일 동안을 보내고 나서도 과연 기존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혀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설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얘기하고 주위 사람 들으면서 아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다른 마음을 굳힐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가 끝나면 항상 기존의 대세, 설 전에 판세가 확실히 견고하게 더 굳어지거나 바꿔지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겠네요. 평범하게 가지 않습니다. 네. 이 사달을 낸 사람이 20, 30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20, 30대 우리 부모님들의 가족들은 이번 설 지냈을 때 자기 아들, 딸 20, 30대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눈빛이 어떤지 좀 면밀히 관찰하면 이번 대선에 한방을 판가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 30대 민심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역과 공항, 버스터미널에는 귀성길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고향 가는 길이 설렌다면서도 여전히 거센 코로나19 확산세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귀성길의 모습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 오전, 공항에는 조금 일찍 고향으로 날아가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몇 년째 못 본 그리운 이들을 곧 만난다는 생각에 상기된 표정들입니다. 자주 못 보니까 좀 한번 뵙고 싶어서 가고 있고요. 또 뭐 코로나도 걱정되고 하니까 뭐 마스크도 잘 쓰고 최대한 방역에 좀 주의하면서 이렇게 만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히 큰 만큼 이번 명절도 가족끼리 조심조심 보낸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시댁이 제주도라서 제주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어른들께 언제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어서 코로나 검사 아이들 이렇게 받고. 기차역도 여행 가방을 손에 든 채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집이 대구여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이번에는 친척들도 다 안 모이기로 해서 그냥 집에서 저희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특별 수송 기간 동안 17만 명 넘는 사람이 서울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만큼 감염 걱정의 역앞 선별진료소 대기줄도 덩달아 길어졌습니다. 설에 손자를 마음껏 보려 미리 검사를 받으러 온 할머니도 있습니다. 4살짜리 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 얼굴을 마음대로 마음껏 보려면 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붐비는 버스터미널 못지않게 검사소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역시 안전한 연휴를 위해 검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날이 아니면 또 내려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검사 받고 내려가려고요. 비행기로, 기차로, 버스로 저마다 이동 수단은 달랐지만 조금 더 일찍 그리운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만은 모두 같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설 명절엔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귀성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연휴를 하루 앞둔 금요일인데요. 귀성객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퇴근 시각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귀성객들의 발길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고속버스 예매율을 보면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이 84%, 광주 85%, 대전 77%,
강릉 74%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창가 자리로만 17만 1000석을 100% 비대면 예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차 예매율은 오후 4시 기준 상행선 76.7%, 하행선 91.3%로 전체적으로는 84%가 매진됐습니다. 상행선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서울에서 내려가는 열차는 노선별로 경부선 96%, 전라선 95%, 호남선 91%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2,877만 명의 귀성객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루 평균 480만 명, 차량으로는 462만 대가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설과 비교해 17.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귀성객들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터미널 바로 앞에 임시 검사소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버스터미널 바로 앞쪽으로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곳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스터미널 바로 앞이라 귀성길 직전이나 이후에 가까운 곳에서 임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처럼 고향을 오고 가는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곳 고속버스터미널 포함해 서울역, SRT 수서역, 김포공항 등에서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와 하남 방향 이천휴게소, 서창 방향 용인휴게소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곳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도 휴게소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 곳곳에 579칸의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됐고 거리 두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터미널에도 고향으로 가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도로공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간이 갈수록 고속도로 귀성 정체가 길어집니다. 오늘 귀성길은 저녁 6시 때가 가장 힘들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는 평일 적용이 되지만 명절 기간은 달라집니다. 구간은 평소 주말과 같고요. 시간을 보시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내내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힘든 노선은 경부선인데요. 부산 방향 정체가 65km 구간이 되고요. 중부선과 중부내륙선도 외곽 쪽은 30km 정도 막힙니다. 최근 정체도 길어지는 시간대인데요. 경부선 서울 쪽은 30km대 정체를 보입니다. 그중에서 안성과 수원 신갈 통과가 가장 답답하고 달래내와 반포 사이 꾸준하게 막히는데요. 지금 부산 방향은 경기권보다 충청권 정체가 심합니다. 북터단을 시작으로 청주까지 43km 구간에서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 가신다면 진천과 오창 일대 정체가 10여 킬로미터씩인데 하남 쪽도 일주과 모가 사이 정체 부분적으로 살펴지고요. 서해안선은 서평택을 중심으로 막힙니다. 목포 쪽은 8km 구간 정체지만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통과하기 가장 어렵고 비봉과 용담터널 사이로 막힙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도 정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향 가는 길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55년 8월에 등장한 국산 제1호 시발택시. 50년대 후반 행정당국은 교통의 흐름을 돕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대식 교통체계를 잡아나갔다. 그 무렵 합승택시가 시민들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다. 방금 보신 영상은 50년대 생활상을 담은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현대식 교통수단 등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합승택시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후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합승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 합승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워낙 택시 잡기 어렵다 보니 따따블을 외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택시 합승도 그다지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추가로 태우다 보니 택시가 도중에 멈추거나 목적지를 돌아가면서 요금 시비도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1982년 택시 합승은 결국 법으로 금지되게 됐는데요.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로 택시 합승에 대한 논의가 줄곧 나왔지만 여전히 요금 시비 문제, 강력 범죄 우려로 논의는 금세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이후 꼭 40년이 흐른 오늘 택시 합승이 합법화되며 부활했습니다. 그간 우려됐던 문제를 보완할 해법이 앱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요금 문제는 각자 탄 이용거리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산정되게 되고요. 승객 간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이 매칭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탑승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실명으로만 앱을 가입할 수 있고 같은 성별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요금을 나눠내기 때문에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승차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가 한 8,000대 정도가 필요하는데 지금 한 5,000대 정도밖에 안 돌아다니는, 이게 합승이라도 해서 동승이라도 해서 좀 그걸 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좀 크죠.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택시 합승. 법적으로 금지가 풀렸지만 택시 합승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건 아직 서울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심야 시간대 따블을 외쳐도 잡기 어려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대지 전술 유도탄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년 8개월 만에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국방력 강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틀 간격으로 발사했던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지대지 전술 유도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기종의 시험 발사는 모두 성공적이었고 앞으로도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탄두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 결과가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은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시험 발사인 일절 참관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주택 건설 현장 등을 찾았는데 올해는 한 달 사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참관과 군수공장 시찰 등 군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국방력 현대화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 강대강으로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등이 시찰에 동행했다고 밝히면서도 군수공장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을 가렸는데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들을 다수 포함했던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강제 동원의 현장인 사도광산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반발로 추천 보류를 검토하다가 아베 전 총리 등 자민당 내 강경파에 밀려서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늘 저녁에 이런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저녁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 추천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배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NHK는 일본 정부가 추천 방침을 굳혔다고 전하면서 내년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등재를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 지역 주민의 뜻을 존중해 정부가 추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만 해도 TV에 출연해 올해와 내년 이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등재 가능성이 높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반발 속에 등재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보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런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니가타현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인 1,100여 명 이상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노역에 시달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천 방침이 가기를 통해 최종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오는 2월 1일 유네스코의 사도광산에 대한 후보 추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추천서에 한국인 강제 동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동안 기시다 총리 현실주의의 바탕을 둔 외교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사실상 아베 전 총리 등 강경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추천서를 내기 전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2017년 일본이 주도해 바꾼 세계기록유산 심사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회원국의 반대가 있으면 등재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당사국인 한국과 사전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유산 등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내 강경파는 일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서 국회 질의 등을 통해 기시다 총리에게 조속한 후보 추천을 압박해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내년으로 추천을 미루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느냐면서 역사 전쟁에 임하게 된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강경파의 압력에 등재 가능성과는 별개로 결국 기시다 총리는 후보 추천으로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강제노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일 양국은 내년 여름 세계유산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첨예한 외교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가 전용 경기장 스튜디오 T에서 여자부 대한항공과 포스코에너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5달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한국 탁구는 2004년 유승민 현 회장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이후 하락세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많은 게임을 소화할 수 있는 무대의 필요성을 절감해 프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인기 스타 신유빈이 손목 부상으로 당분간 불참하는 여자부는 전력 상향 평준화로 예측 불허인 가운데 남자부는 삼성생명과 국군체육부대가 우승을 다툽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도 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또 연휴 동안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설 당일 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상으로는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귀경객들은 사전에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먼지 걱정 없이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영남과 전남 동부에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잦은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은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1도, 광주는 5도, 대구는 6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연휴 동안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